1944년 6월 22일에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나치 독일 역시 서부전선으로 들어온 상륙연합군을 이 작전의 중심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부전선의 독일군을 빼내서 서부전선으로 보내는 실책을 범하죠. 총통, 우리가 지금 역습에 성공했습니다. 동부전선은 이상 없군. 그러면서 부대를 뺀 거란 말이에요. 1945년 4월 16일 소련군 250만 명이 전차 및 장갑차 약 6천여 대와 함께 베를린으로 쳐들어갑니다. 이제 독소전쟁의 끝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마무리 시점이 다가옵니다. 독일군의 본거지 베를린을 소련군이 공격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지멋대로 부대를 요리조리 옮기면서 공격을 외치는 미치광이 히틀러. 그리고 이 인간 때문에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인 독일군 지휘부의 최후의 순간, 베를린 공방전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1945년 4월 16일 소련군 250만 명이 전차 및 장갑차 약 6천여 대와 함께 베를린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방어를 맡은 것은 누구냐? 중부 집단군을 중심으로 한 독일군 약 76만 명인데 이때 76만 명은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탁탁 끌어모은 병력이에요. 전차는 이제 1500대 정도밖에 없고 이 베를린 시내를 방어하고 있는 독일군의 상당수는 자원병, 징집병, 소년병 이들을 다 전선에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보면 참 암담하고 한심하죠. 한 나라의 징집 정령기, 징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남성을 다 갖다 써버리고 이제 서부전선에서 상륙한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병력을 제외를 하면 독일군에게 남은 자원은 15세 전후의 소년, 그리고 많게는 60세에 이르는 노년 및 장년밖에 안 남은 것이죠. 굉장히 뒤로 가서 베를린 공방전의 피해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투는 물론 소련군의 승리로 끝나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편의 승리, 패배를 따질 수 있는 일이냐? 그걸 생각해보면 너무나 피해가 컸어요. 분명 패배를 지금 향해 가고 있는 독일군을 상대로 싸웠건만 소련군은 전사상자가 36만 명을 넘었고 독일군도 약 32만 명이 전사를 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말 필요한 희생이었나? 그것을 따져보려면 전후 맥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44년 6월로 우리의 시점을 끌고 갑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장 대규모의 작전이 뭡니까? 1944년 6월 22일에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서부전선의 독일군과 서방연합군이 지금 결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나치 독일 역시 서부전선으로 들어온 상륙연합군을 이 작전의 중심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부전선에는 주의를 덜 기울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소련군을 근근히 막아내고 있던 동부전선의 독일군을 빼내서 서부전선으로 보내는 실책을 범하죠. 이렇게 치명적인 오판을 했던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히틀러의 슬라브 민족에 대한 뭐랄까요? 그 근본적인 경멸? 무시? 이것을 들기도 합니다. 일종의 허세충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오판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작전적으로 우리가 추론은 이런 것을 해볼 수 있죠. 소련군이 지금 독일군의 공세를 좌절을 시키고 서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서진을 하려는 그 의지가 너무 강했다고나 할까요? 일단 독일군을 한번 막아내고 역습을 했으면 소련군도 어쩔 수 없이 피통마통이 빠진다고요. 그런데 이 부대를 계속 무리하게 전진을 시켜요. 그래서 중간에 독일군 역습부대에 된통당하죠. 이것을 중간에서 제대로 보고를 독일군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소련군을 막기는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총통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히틀러가 워낙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르고 히스테리를 부리니까 총통 우리가 지금 역습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러시아 놈들은 게으른 후직 민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그 주변에 그 간신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믿고 히틀러가 지금 동부전선은 이상 없군 그러면서 부대를 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시 한번 소련군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독일군이 여기서 만약에 정신을 차리고 동부전선을 좀 더 방비를 했더라면 소련군의 진격을 좀 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동부전선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우연한 사건을 마치 독일군이 잘 싸운 것처럼 포장해서 보고하니까 히틀러가 오판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소련군은 위기를 한번 넘겼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소련군이 1945년 1월부터 폴란드 바르샤바를 점령한 이후에 소련군 전체가 공세로 전환을 하죠. 이젠 제대로 공격이에요. 이 공세는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물론 공세라는 작전의 그 양태 자체가 거칠고 폭력적입니다만 전 전선에 걸쳐서 피해요. 적의 상황, 유류와 물자의 여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선두부대가 하루에 30에서 40km씩 전진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처벌을 내려요. 이것은 정말 소련 아니면 할 수 없는, 공산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냉혹하고 두려운 부대 통제 방식이죠. 그래도 이게 먹힙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1945년 1월에 바르샤바, 2월에 오데르강, 3월에 오스트리아 국경,
4월에 오스트리아 빈까지 연달아 진격할 수 있었죠. 그러는 한편 소련군이 영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 작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Show must go on. 이래서 1945년 2월부터 3월까지 공세를 지속할 수 있는 준비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병력과 물자를 비축하는 것이죠. 예비 부대를 준비시키고 각종 무기, 장비, 탄약을 충분히 비축해야만 공세 종말점이 오더라도 진격 속도가 늦춰지지 않는 것이죠. 진격 속도가 늦춰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서방연합군보다 먼저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독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사정이 소련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베를린 공격을 우리가 시간별로, 일자별로 탐구해 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기는 해요. 왜 베를린 공격의 그 영광을 소련군에게 주었을까?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적의 수도로 들어가서 항복을 받아내므로써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승자의 최대 영광을 소련군에게 넘겼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프랑스, 영국, 미국 이 세 나라가 베를린 공격의 바톤을 왜 소련군에게 넘겼을까요? 이것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히틀러가 동부전선의 상황을 희망적으로 잘못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쪽에 병력을 빼서 서부전선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상륙한 서방연합군으로서는 악재인 것이죠. 잘못하면 지금 상륙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생각지도 못한 역공을 맞아서 큰 피해를 입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소련군에 빨리 동부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해줘라. 양쪽에서 우리가 같이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피해, 우리가 받을 그 압박이 줄어들 것 아니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독일군 수뇌부의 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키고 더 이상 추가적인 전력이 서부전선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러한 자기들끼리의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서방연합군이 베를린 공격의 영광을 소련에게 준 것은 울며 겨자 먹기였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방연합군은 서부전선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베를린까지 진격하거나 일부 부대를 센 부대, 빠른 부대 얘들 따로 꾸려가지고 중심으로 빠르게 진격시켜서 일단 수도를 먼저 차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수낙하 작전 그거 좋아하는 거 이번엔 왜 안 하냐고요. 베를린에 공수낙하해서 점거를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이거를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를린이 일단 어디에 있습니까? 독일 동부에 한참 치우쳐 있어요. 만약 전쟁이 끝나고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랬던 것처럼 패전국 독일을 분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를린은 어차피 소련의 영향권 하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서방연합국은 말이죠. 종전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시점에서 독일군은 이제 망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군사적인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소련처럼 독일 점령 및 독일군 경멸 과정에서 발생할 대량의 피해, 몇만 명, 십몇만 명 이걸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긴 전쟁의 마지막 단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그 피해로 인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지금 현재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정권이 다른 당파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피해가 커지면. 그러니까 현재의 정치 집권층은 아무리 베를린이 상징적인 시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진격의 속도나 뭐 규모, 수도 점령의 영광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연합국은 베를린을 차지하는 군사적 이득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에서 오는 정치적 위험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문서들이 나오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서방연합국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이래 동진이 어려워서 소련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소련이 베를린에 진격하기 전에 충분히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됐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베를린 쪽으로 더 접근하지 않고 엘베강 근처에 집결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소련군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소련군은 이때 베를린 공격을 앞두고 부대를 정말 제대로 재정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 외곽에 가는 제3 우크라이나 전선군이나 이런 부대까지 다 합치면 폴란드군까지 합치면 7개 제대로 나눠볼 수도 있는데 베를린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주동 역할을 한 부대는 크게 3개 부대입니다. 제1 벨라루스 전선군,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 제2 벨라루스 전선군 이 3개 부대가 베를린을 향해서 동시에 공격하기로 하죠. 이 3개 부대의 지휘관이 누구였냐?
누구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코프 장군, 코네프 장군, 로코소프스키 장군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냉혈한은 아니란 말이죠. 자기 부대원들이 무모한 희생,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것을 이들은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부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베를린 방어하는 독일군과 베를린을 공격하는 소련군은 1대 3 정도의 병력비였다. 병력 면에서는 절대 우세였다. 그리고 공중제패권도 소련에 있고 포병 화력과 같은 지상 화력 지원 이것도 소련군에게 굉장히 우세했고 이때 가장 의욕 넘치게 베를린의 깃발은 내가 꼽겠다 해서 들어간 게 제2 벨라루스군이에요. 이들이 이제 4월 첫째 주에 공격이 굉장히 유리한 지점 오데르강을 건너서 베를린으로 진격하려고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리고 여기보다 뒤늦게 움직인 것이 제1 벨라루스 군이었는데 4월 첫째 주에 제1 벨라루스 군은 이 일대에서 젤로고지를 향해서 공격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다. 소련군이 이렇게 공격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독일군은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최후까지 저항하기 위해서 방어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3월 20일에 방어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게 누구예요? 그 앞에 힘러죠. 근데 힘러가 뻘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히틀러가 야 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보내고 하인리치 장군이 비스툴라 집단군 사령관이자 베를린 방어 총사령관으로 부임을 해요. 근데 이 하인리치 장군이 전장 정보 분석을 잘했어요. 소련군이 공격해 올 것인데 소련군이 전면에 걸쳐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대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제한되고 분명히 소련군의 전술로 봤을 때는 이 주 공격로를 정하고 기동에 용이한 접근로를 따라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데 이 과감한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도하하는 공격부대를 방어하는 것이 하천선 방어거든요. 이 하천선 방어는 굉장히 유리한 방어입니다. 왜? 쉽게 따지자면 수영해서 건너오는 거 쏘면 되는 거예요. 도강하는 소련군에 대한 하천선 방어의 비중을 축소해버려요. 하천선 방어를 한다 그러면 소련군이 강을 건너올 곳도 뻔하지만 그 강을 건너오는 것을 방어하려고 독일군이 배치될 곳도 뻔하다는 것이죠. 거기를 소련 공군 포병이 가만 놔둘까요? 아니죠. 결국 그 화력을 두드려 맞고 버텨야 되는데 이거를 버틸 여력이 이제 독일군에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련군이 250만 명을 어쨌든지 깔아서 공격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세 개 부대를 동시에.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굉장히 넓게 공격 대응을 갖추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독일군으로서는 하천선을 따라서 넓게 펼칠 수 있을 만한 병력이 없는 거죠. 전술적으로 전장 정보 분석을 잘해서 소련군이 정말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곳 그것을 위주로 집중 배비하는 겁니다. 소련군을 상대로 독일군이 역공을 가해서 이기겠다 이 생각은 없는 것이죠. 최대한 소련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독일군이 가장 병력을 많이 배비한 곳이 어디냐면 오데르강 일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제어할 수 있는 곳 소련 기관 및 전차 부대에 피해를 최대한 줄 수 있는 아우토반 진입로에 있는 그 젤로고지에 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어요. 여기에 무려 11만 명을 깔아놓습니다. 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예부대를 갖다 놨을 테니까 3분의 2 이상을 지금 이 젤로고지 일대에 배치를 한 거예요. 이곳에 이제 독일 비스툴라 부대에 정예를 갖다 놨는데 이것을 지휘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인리치 장군이죠. 그런데 하인리치 장군이 소련군이 올 수 있는 접근로를 배비한다고 배비했지만 그것으로 안 오면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수지를 역류시켜요. 그리고 이때 비가 마침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습지를 만들고 중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습지 뒤에 3중 방어선을 구축을 해놨어요. 대전차 장애물, 대전차구, 뭐 아니면 목책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냥 나머지는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소련군이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장애물이 이제 뭡니까? 기동성이 떨어지는 게 이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소련군이 공격을 개시한 것이 언제다? 4월 16일이다. 4월 16일에 공세를 합니다. 공세의 시작은 마치 러시아 바바리안의 분노를 표현한 것 같은 무자비한 포격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사 컨텐츠를 다루면서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정말 무시무시한 포격이 됐다. 이만큼 포격을 많이 쓴 적은 없다. 근데 공격 준비 사격은 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일단 화력으로 방어하는 사람을 최대한 진을 빼고 시작하는 게 기동하는 데 유리하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모습이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기록에 보면 얼마나 습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또 우기라서 푹 빠지는지 야포 그 다음에 그 소련군이 그 좋아하는 카투샤를 방열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됐다고 해요. 여러분 그 방열할 때 그 땅의 상태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포병이나 박격포반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물 있는 데서 그 방열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 한 방 쏘면 푹 들어가는데 단단한 땅 위에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충분한 공격 준비 사격 후에 소련군이 들어가지는 못했다. 어쨌든지 간에 4월 16일에 소련군이 오데르강과 나이세강을 이제 도강 혹은 도하에서 건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독일군이 그나마 갖고 있던 최정예 부대가 어디로 갔냐면 소련군이 지금 남쪽으로 올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베를린 최남단의 전선으로 가버렸어요.
짰어요. 근데 거기로 왜 갔냐면 여기에 밑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련의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공격을 조금 먼저 대놓고 공격하니까 독일군이 예비를 글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양동작전이에요. 독일군 방어부대 주력을 끌어들이고 예비를 빨리 전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격 초장부터 소련군의 전략적인 시도가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았는데 막상 오데르강을 건너고 보니까 뜻대로 안 나가요. 맨 앞에 이제 제1벨라루스군이 가고 있었는데 독일군 방어에 밀려가지고 진격이 안 돼요. 예전에 소련이 썼던 스탈린그라드나 쿠르스크에서 썼던 소련군 방어 전술, 우리가 종심 방어라고 하는 그걸 봤잖아요. 그걸 얘들이 지금 써먹는 거야. 방어선을 다중으로 구축하고 진지교대 축차적인 철수를 해서 공자의 템포를 흡수하고 그 부대가 찢어졌을 때 일부 역습을 해가지고 예비대를 투입하게 만들고 엉망진창 우당탕탕을 만드는 그거를 독일군이 써먹는데 생과계로 너무 카피를 잘하는 거야.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처음에 스탈린이 경쟁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위대한 명장이라고 얘기하는 주코프도 스탈린이 경쟁시키고 잘해봐 하면서 앞으로 놓는데 쭈뼛쭈뼛 서는 거야.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이 주코프가 지휘 부담을 느껴가지고 부대를 무리하게 운용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독일군의 역공에 크게 당해서 피해를 입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피해였냐면 독일군이 1만 명 죽었는데 소련군이 3만 명이 죽어요.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나중에는 히틀러의 오판을 불러옵니다. 이건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때 다른 부대는 뭐 하고 있었냐? 코네프 장군의 제1우크라이나군 남쪽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베를린 그 남쪽 말고 제4 우크라이나군 말고 그 바로 위에서 제1우크라이나군이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베를린 남쪽에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이 시점에서 히틀러가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쇠르너, 하나는 발터 모델. 이 둘 중에 쇠르너 장군이 이끄는 중부 집단군의 주력의 일부가 여기 있었단 말이죠.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코네프 장군도 상당히 긴장을 했었겠죠. 뚜껑을 딱 까봤는데 이게 뭐야,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네. 예비 병력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독일군이. 그러니까 한 번은 잘 막아. 그런데 뭐 소련군은 재파시 공격을 하니까 한 번 딱 막았는데 두 번째부터 그냥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소련군도 놀랬을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제1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재차하자마자 중부 집단군의 우익이 썰렸다고 돼 있어요. 특히 중부 집단군 우익을 맡고 있었던 게 누구냐 하면 제4 기갑군이거든요. 이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못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병력이 없어요. 결국 생각지도 못하게 베를린의 남쪽부터 돌파구가 뚫려서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남쪽에서 제1우크라이나군이 베를린을 뚫고 올라가 주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편해요? 지금 한참 고전하고 있는 제1벨라루스군이 이제 편해지는 거죠. 이쪽도 이제 약해지니까. 이게 4월 17일의 일이에요. 그리고 날짜가 하루 지나서 4월 18일 남쪽으로부터 중부 집단군의 우익을 뚫어낸 제1우크라이나군이 호르스트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나이세강을 건너면 폴란드하고 독일 접경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를 차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베를린까지는 100km 직선거리란 말이죠. 그럼 이제 됐어. 제1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여기서 베를린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4월 20일이 됐을 때 제1벨라루스군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베를린의 포병 화력을 갖다 때려붓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부터 제2벨라루스군, 제1벨라루스군, 제1우크라이나군이 다 베를린 감싸고 교전을 하고 있었어요. 퇴각하게 해주십시오 얘기했는데 퇴각하지 마!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히틀러가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오 이렇게 되고 우리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일상에서.